하람아, 하리나, 빨리 와. 붕어빵 노점의 여자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 여자는 5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제 아내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아, 나야, 주한이야. 아무리 불러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처럼요. 민정은 왜 죽은 척 했을까요?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이 왜 제 어릴 적과 똑같을까요? 재벌가가 감춘 진실과 한 여자가 버텨낸 5년의 생존 비밀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5년 전 민정의 죽음,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연출이었다는 거리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여의도 공원 앞 인도를 걸으며 저는 가방 속에서 울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회의 자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했네. 통화를 끊고 가방을 다시 들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5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일상이었죠. 회사에서 집으로, 집에서 회사로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하자 우산을 펼치려던 순간 길가에 설치된 작은 노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붕어빵을 굽는 여자의 뒷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를 묶은 방식부터 시작해서 어깨의 곡선, 그리고 일할 때 습관적으로 등을 구부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매일 보던 사람처럼 말이죠. 설마,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그 여자를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붕어빵 반죽을 뒤집자 손목에 작은 점이 보였는데 그것은 5년 전 제가 매일 보던 그 점이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있는 동그란 점 말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2명의 여자아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4,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한 아이는 제가 어릴 때와 똑같은 눈웃음을 지었고 다른 아이는 볼에 예쁜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그 보조개는 조금만 기다려 하람아. 그 여자가 아이에게 대답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였거든요. 하린이도 붕어빵 먹고 싶어요. 더 작은 아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하자 그 여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웃음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중요한 계약서들이 빗물에 젖어가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제 아내 민정이 거기 서 있었고 제가 전혀 모르는 2명의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입술이 떨리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민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저를 본 순간 깊은 공포가 스쳤습니다. 어머, 민정이 작게 중얼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람아, 하리나, 빨리 와. 붕어빵 틀에 전원을 끄며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저는 그녀를 향해 외쳤지만 민정은 2 아이를 양쪽 팔에 안고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민정아. 나야. 주한이야. 목청껏 불러봤지만
민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뛰려 했으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과 우산들에 가로막혔어요. 빗속에서 민정과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씨, 욕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버려진 붕어빵 노점 앞에서 아직도 뜨거운 붕어빵 틀과 흩어진 재료들을 바라보며 방금 전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처에서 비를 피하던 택시기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내가 살아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버려진 앞치마 주머니에서 어린이집 알림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집어들어 확인해 보니 강아람, 강아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성인 김 씨가 아닌 강 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강 씨라고? 알림장을 다시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는 보호자 강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도 민정에서 강민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문으로 다가왔어요. 민정은 왜 죽은 척 했을까요? 왜 다른 성을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정말 누구일까요? 비가 더 세게 내리면서 젖은 계약서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5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민정과 아이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오늘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람이, 하린이. 아이들의 이름을 중얼거려 봤는데 왜인지 그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특히 그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 아이는 제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고 다른 아이는 민정을 쏙 빼닮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정의 유품이 보관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바라보던 그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웃고 있는 민정의 모습이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살아있는 거야? 사진 속 민정에게 물어봤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여자는 분명히 민정이었어요. 야위긴 했지만 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틀림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5년 전 독일 출장 당시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민정의 사망 소식이 떠올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 하필 내가 출장을 간 사이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왜 민정은 저를 보자마자 도망쳤을까요? 만약 정말 살아있었다면 왜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내일부터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년 동안 속아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제 아이들인지도 확인해야겠고요. 챕터 2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회의실이 아닌 비서실로 먼저 발걸음을 돌렸어요. 비서실장 박 차장이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박 차장, 5년 전 자료 좀 찾아봐야겠어. 박 차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5년 전이라고 하시면 내 아내 사고 관련 자료들 말이야. 병원 기록이나 경찰 조서, 장례식 관련 서류들. 박 차장이 눈을 깜빡이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자료들은 최성태 회장님 지시로 모두 기밀 처리되어 있어서. 기밀 처리? 저는 박 차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왜 기밀 처리를 했지?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박 차장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는데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5년 전 독일 출장 관련 서류라도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회피하는 태도였어요. 평소라면 제가 뭘 요청하든 바로 처리해주던 박 차장이었는데 말이죠. 알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비서실을 나온 저는 바로 민정의 대학 동창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주한이 오빠, 오랜만이네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민정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민정 언니요? 언니 얘기를 왜 갑자기? 혹시 민정이가 죽기 전에 이상한 행동 같은 거 없었나?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 좀 이상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는데? 언니가 마지막 몇 주 동안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했어요. 휴대폰도 계속 끄고 다니고 쫓기는 것처럼?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났을 때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절대 우리 집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연의 말을 들으며 어제 본 민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도망쳤던 그 모습 말이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어? 언니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 치료비를 부탁한다면서 통장이랑 도장을 맡기려고 했어요. 동생 치료비? 네, 민경이 언니 말이에요. 희귀병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의 동생 민경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거든요. 병원 원무과에서 민경의 치료비 납부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5년 동안 치료비가 꾸준히 입금되고 있는데 모두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익명이요? 네, 매달 3일에 현금으로 400만 원씩 입금되는데 입금자 명의는 항상 강민정의 지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본 알림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입금하러 오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가끔 정장 입은 남자분이 와서 치료 경과를 묻고 가세요. 하지만 신분은 절대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원무과를 나온 저는 바로 민경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민경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형부? 민경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경아, 오랜만이야.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형부는 어쩐 일로? 치료비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민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그냥 언니가 미리 준비해 둔 것 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경이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정장 입은 아저씨가 와서 제 상태를 묻고 가는데 언니 지인이라고만 하시고 이름은 안 가르쳐 주세요. 병원을 나온 저는 민정이 자주 다니던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는데 사장이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 민정 씨 남편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민정이가 마지막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사장의 표정이 침울해졌습니다. 그때 참 이상했어요. 임신하신 몸으로 혼자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임신? 네, 배가 제법 나와 있었는데 계속 배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정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때 몰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는데 벗은 모습을 보니 눈가에 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멍이요? 네, 누군가에게 맞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카페를 나온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이 임신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길로 수소문 끝에 민정이 다녔던 산부인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행히 담당 의사가 5년 전을 기억해냈습니다. 민정 씨가 마지막 검진 때 매우 불안해하셨어요. 어떻게 불안해했는데요? 계속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정장 입은 남자들이 같이 왔는데 민정 씨가 그들을 매우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같이 왔다고요? 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자 보호자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5년 전 독일 출장 관련 서류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서류를 뒤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독일로 출장을 간 날짜와 민정과 마지막 통화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그 출장은 원래 계획에 없던 긴급 출장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혼자 중얼거리며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출장 결정 과정에서 아버지가 직접 개입했다는 기록까지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주하나,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 5년 전 민정이 사고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혹시 민정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만난 적 있습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아버지가 되레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평소와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민정의 동생 치료비는 누가 내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 순간 아버지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건 내가 왜 알아야 하지?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정의 죽음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를 아버지가 쥐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챕터 3 어머니의 고백.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느낀 위화감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늘 가시던 성북동의 작은 찻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주하나, 앉아라.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5년 전 민정이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찻잔을 잡고 있다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 이상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장례식 당일에 너의 아버지가 관을 열어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리시더라. 저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모든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셨어. 그게 뭐가 이상한 건가요? 민정이를 그렇게 아끼시던 분이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시다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관안의 시신을 잠깐 봤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서 민정이 맞는지 확신하기 어려웠어. 사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며칠 후에 이상한 걸 발견했단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게 뭔데요? 민정이가 항상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야.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민정에게 끼워준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시신에 없었거든.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사고 당시 분실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정이는 그 반지를 씻을 때조차 빼지 않던 아이였어. 그런 아이가 반지를 빼고 다닐 리가 없지. 저는 점점 이상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며칠 후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몰래 민정이를 찾아보기 시작했지. 찾아보셨다고요?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병원이랑 경찰서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간병인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요? 임신한 여자가 정장 입은 남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였지.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간병인 말로는 여자가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끌려갔다는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찾아다녔는데 고시원가에서 민정이를 발견했단다. 직접 보셨다는 얘기예요? 응, 배가 불러진 채로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있더라.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나를 보고는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현금 2천만 원과 가짜 신분증을 준비해서 줬지. 가짜 신분증이요? 강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아이들도 강씨 성을 써야 안전하다고 했어. 저는 어제 본 알림장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강씨로요? 너의 아버지가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김씨 성을 쓰면 금방 들킬 테니까. 어머니가 또다시 주변을 살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정이에게 절대로 주한이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야 모두 안전하다면서. 왜 저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아직도 감시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 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5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럼 민정이는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내 아이들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 딸들이야. 하람이 할인이라고 이름 지었다더라. 저는 어제 본 그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 닮은 눈웃음, 민정을 빼닮은 보조개까지 제 아이들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너를 꼭 닮았어. 특히 하람이는 네가 어릴 때랑 똑같고 할인이는 민정이를 쏙 빼닮았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끔 몰래 보러 가는데 정말 예쁘게 자랐더라. 어머니가 계속 도와주신 건가요? 민경이 치료비도 내가 대신 보내고 있고 가끔 민정이에게 생활비도 보내주지. 아버지는 모르시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르시겠지. 아니, 모르시는 척하고 계실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내 아버지 표정이 이상해. 뭔가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 그때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 아버지시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응,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어. 응? 지금 집에 오라고? 알았어.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집에 오라고 하시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혹시 저희가 만났다는 걸 아신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하나, 네가 민정이와 아이들을 찾았다는 걸 아직은 너의 아버지에게 말하지 마라. 왜요? 아직 위험해.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5년간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에 의해 쫓겨났고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5년간 침묵을 지키며 그들을 도와왔던 거였어요. 이제 아버지와 직접 대면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거든요. 챕터 4일주일간의 기다림.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매일 그 붕어빵 노점이 있던 자리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혹시 민정과 아이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첫날 오후 비슷한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지만 민정과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그 자리에서 호떡을 파시던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저씨, 혹시 며칠 전부터 여기서 붕어빵 파던 엄마 찾으세요? 네, 혹시 아세요? 못 본 지 며칠 됐어요. 아이 둘 데리고 참 고생하면서 장사하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쓰러웠어요. 가끔 아이들이 울면 제가 호떡을 하나씩 줬는데 항상 고맙다고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할머니, 그 여자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별로 없고 항상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민정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틀째부터는 주변 상인들에게 민정과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몇몇 분들이 그 가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인근 떡볶이 가게 사장 김 씨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그 엄마 찾으세요? 아이 둘 데리고 자주 오던 분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 안쓰러웠어요. 항상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거든요. 김 씨가 떡볶이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그 엄마가 아빠는 멀리 계셔서 만날 수 없어라고 대답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때마다 그 엄마 표정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눈물 훔치는 걸 봤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박군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 새벽에 가끔 와서 빵이랑 우유 사가시던데요. 새벽에요? 네,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하시고 카드는 절대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박군이 계산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애들이 감기 걸렸는지 해열제랑 감기약 사러 오셨는데 병원은 안 가고 약국 약으로만 버티려는 것 같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았어요. 약값도 계산하면서 지갑을 여러 번 확인하시더라고요. 3일째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젊은 엄마가 귀중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 쌍둥이들이랑 놀았어요.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하람이, 할인이라고 하던데. 다른 아이들이 아빠 얘기할 때 우리 엄마는 혼자서 일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아이들을 급하게 데려가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흘째에는 민정들이 장을 보던 작은 마트 사장을 만났습니다. 아, 그 가족이요? 매주 화요일마다 왔어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항상 저가 상품만 골라서 사가시거든요. 아이들 먹을 건 아끼지 않으시는데 본인 것은 정말 최소한만 사시더라고요. 마트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초콜릿 달라고 조르니까
처음엔 다음에 사주겠다고 달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사려던 빵을 포기하고 초콜릿을 사주시는 걸 봤어요. 다섯째 날에는 PC방 사장이 기억해냈습니다. 밤늦게 가끔 오셨어요. 아이들은 의자 옆에서 잠들어 있고 혼자 컴퓨터로 뭔가 찾고 계시더라고요. 뭘 찾으시는 것 같던가요? 아르바이트 정보 같았어요. 1시간씩 앉아서 계속 일자리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엿새째에는 그들이 사는 고시원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305 사시는 분이요? 정말 성실하세요. 관리인이 청소를 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세요. 아이 둘 데리고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집세는 제때 내시나요? 가끔 늦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직접 찾아와서 사정하시면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관리인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쫓겨날 수는 없다고 울면서 애원하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민정이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보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붕어빵 틀을 설치하며 장사 준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장 입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몸을 움츠리더라고요. 쌍둥이들은 엄마 곁에서 가져온 색칠 공부책으로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 물어보자 민정이 웃으면서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언제쯤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어요? 하람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민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놀이공원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요? 하린이가 물어보자 민정이 아이를 꼭 안으며 답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갈 수 있어. 조금만 참자.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에서 눈물을 참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정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아. 민정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당신이 정말 김주환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민정을 보며 저는 5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응, 나야. 민정아. 아이들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하람이가 물어보자 민정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분이셔. 하지만 민정의 눈에서는 5년 동안 숨겨왔던 그리움과 고통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정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아이들 때문에. 여기서는 안 돼요. 민정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후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아내와 다시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드러낼지는 아직 몰랐어요. 챕터 5년 만의 진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민정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정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동으로 인한 상처들이 가득했고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 대신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눈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정은 제 옆에 앉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 혼자 왔어. 그 모습에서 5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정아, 왜 죽은 척했어? 제 질문에 민정은 한참을 침묵하며
한강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이 독일 출장 간 사이에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정이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 집안의 며느리로는 부적합하다면서 내 배경을 조사해 봤는데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특히 제 동생의 희귀병 치료비가 월 400만 원씩 든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걸 빌미로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어떻게 몰아붙였는데? 내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내 아들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그러면 평생 동생 치료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아직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임신? 네. 독일에서 돌아오시면 깜짝 선물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민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제 이혼 합의서에 당신 서명까지 미리 조작해 놓고는 이미 내 남편도 동의했다며 보여주셨어요. 서명을 조작했다고? 네.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동생은 물론이고 뱃속의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직접적으로 위협하셨어요. 아이까지 위협했다고? 사고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하시면서요. 민정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경비원들이 와서 저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디로 끌고 갔는데? 외곽도로에 버리고 갔어요. 임신한 몸으로 비 맞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샜죠. 민정이 배를 쓰다듬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말했어요. 그때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엄마가 꼭 지킬게라고 다짐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며칠 후 어머님이 비밀리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현금 2천만 원과 가짜 신분증을 주시면서 강민정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민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들도 강씨 성을 써야 안전하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김씨 성은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할인이가 강씨구나. 네. 어머님이 아들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 그래야 모두 안전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5년간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고시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할 때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진통이 와도 병원에 갈 수 없었거든요. 혹시 신분이 발각될까 봐서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산파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무사히 나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지었어? 하람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이고 할인이는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민정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성을 쓸 수는 없었지만 당신을 닮은 아이들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진 않았어? 매일 그리워했어요.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뭐라고 대답했는데?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서 만날 수 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끔 같은 고시원 사람들이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으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해야 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괴로웠겠다. 거짓말하는 것도 괴로웠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생활비 때문에 아이들을 업고 안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겨우 그날 먹고 살 정도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도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버틸 수 있었어요. 민정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진 한 장도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왜?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까 봐서요. 그 순간 저는 제 아이들이 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아버지의 존재조차 제대로 모른 채 살아왔다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이제 다시 우리 가족으로 살자. 안 돼요.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불가능해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해. 5년 동안 아이들과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요? 지금도 가끔 감시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민정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희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도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결판을 내겠어. 그러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5년 동안 내 가족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겠어. 저는 민정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챕터 6 아이들과의 첫 만남. 그날 오후 저는 민정과 함께 서울숲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제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정이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조심해 주세요.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알겠어. 천천히 할게. 오후 3시 어린이집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람이와 하린이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두 아이 모두 제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하람이는 제 키와 코 모양을 그대로 빼닮았고 하린이는 볼에 민정과 똑같은 보조개가 있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민정을 보고 달려왔는데 제 모습을 보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하람이가 물어보자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이, 옛날 친구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린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하람아, 하린아. 참 예쁘구나. 제가 인사하자 아이들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저씨는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람이가 신기한 듯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미리 얘기해줬거든.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희를 보더니 민정에게 말했어요. 하람이, 하린이 아빠세요? 그 순간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인분이세요. 민정이 서둘러 대답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민정이 사는 고시원 근처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제게 쉬지 않고 질문을 던져댔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에서 일해. 어디 살아요? 여기서 조금 멀리 살아.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붕어빵 먹을래요? 하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의 작은 손의 따스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어요. 그래, 같이 먹자.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좁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안에 아이들 옷가지와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 대부분 엄마와 아이 둘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엄마와 아이 둘, 그리고 구름 위에 작은 사람 하나가 그려져 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이 그림은 뭐야? 제가 그 그림을 가리키며 물어보자 하람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하린이도 끼어들었어요. 아저씨는 아빠 있어요? 응, 있어. 부러워요. 우리는 아빠가 없어서.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민정이 라면을 끓여주는데
계란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아이들에게만 주는 모습을 봤어요. 민정아, 너도 먹어야지. 괜찮아요. 아이들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 하람이가 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다른 친구들처럼 치킨 먹고 싶어요. 다음 주에 붕어빵 많이 팔면 사줄게. 민정이 아이를 달랬지만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언제쯤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어요? 하린이가 물어보자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하람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이요? 다른 친구들처럼 아저씨랑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요? 하린이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아이들이 잠든 후 민정과 저는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민정아, 이제 다시 우리 가족으로 살자.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해. 5년 동안 아이들과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요? 민정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도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봐요. 그런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 더 이상은 안 돼. 당신이 저희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도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결판을 내겠어. 그러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5년 동안 내 가족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겠어. 다음 날 아침 아이들과 함께 근처 분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하람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친구였어요? 그래. 아주 친한 친구였어.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제 목이 메었지만 겨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어.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하린이가 엄마가 가끔 울어요. 우리 때문인가요? 라고 묻자 민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안 울어.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엄마의 슬픔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제 가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챕터 7 아버지와의 최후 대결.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의 최종 대결을 위해 서재로 향했습니다. 5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와 민정이 녹음해둔 협박 음성 파일까지 준비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 일이냐? 저는 책상 위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민정과 아이들의 사진, 병원 기록,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말이죠. 민정과 제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아버지는 처음에 태어난 척하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람이와 하린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찾았느냐?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정이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내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내 아들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사고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아버지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것도 회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하셨어요. 회사와 가문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협박하고 가짜 서명으로 이혼 서류를 조작하고 길거리에 버린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 뻔했다. 망신?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민정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임신한 몸으로 길거리에 내쫓으셨습니까? 그 여자 동생 치료비 때문에 우리 가문에 부담만 주고 있었어.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신 건가요? 아버지는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5년 동안 제 아이들이 아빠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것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나요?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봤으니 알 것 아니냐.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위해 부모가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가족을 파괴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 약육강식이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만약 민정과 아이들을 다시 데려온다면 너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고 회사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사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장 인장, 회사 신용카드, 법인차 열쇠까지 모두 내려놓았어요. 저는 제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네가 지금 포기하는 것이 수조원 재산이라는 걸 알기나 하느냐? 5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이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합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너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이미 5년 전에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쳐 놓으셨습니다. 저는 서재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말라. 아버지가 뒤에서 소리치셨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는 남남입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봤어요. 민정과 아이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가문의 자존심을 버리는 너를 더 이상 내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게 더 좋습니다. 서재를 나온 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주하나. 어머니가 일어서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민정이와 아이들을 잘 돌보라. 어머니는 몰래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제게 건네셨어요. 당분간 이걸로 생활하라. 어머니, 아버지 몰래 종종 민정이와 손자들을 보러 가겠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5년 동안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돈으로 산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최소한의 개인 물품만 챙겼어요.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민정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던 방을 봤습니다. 이제 그 사진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민정이 살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들에게는 간단한 사직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모든 것을 정리했어. 정말 괜찮아요? 너무 큰 것을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민정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주한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5년 만에 진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포기했지만 그 대신 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진짜 아빠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챕터 8 새로운 시작과 용서. 한 달 후, 저는 민정과 아이들과 함께
성수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짜리 투룸 아파트였지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하람이와 하린이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빠,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랑 공원에서 놀 수 있어요? 하람이가 아침밥을 먹으며 물어봤어요. 그럼 주말에 놀이공원도 가자. 정말요? 와. 하린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과장직에 취직해서 월급 4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전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행복감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아이들 돌봄에 전념하면서 온라인 데이터 입력 일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우리는 알뜰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민경의 치료비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가족이 다시 뭉쳤으니 당연히 도와야지.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계속 치료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최성태 회장이 요즘 이상하시다는 소문이 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회의에서 집중을 못하시고 자꾸 가족이 뭐든지라는 혼잣말을 하신대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편 그 시각 아버지는 홀로 서재에서 손자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아버지가 중얼거리며 비서에게 지시하셨어요. 주한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임원회의에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셨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부사장이 물어보자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생각하셨어요. 이제라도 뉘우치고 계시는구나.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으시며 민정에게 머리를 조아리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민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내 욕심과 편견 때문에 네가 죽을 뻔했고 손자들을 5년이나 만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민정이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민정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눈이 멀었다. 그때 하람이와 하린이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신기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린이가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하람이도 따라갔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 할아버지도 우리랑 놀아요? 하람이가 물어보자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앞으로 자주 올게. 민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만은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아버지는 더욱 격하게 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다. 아버님도 많이 후회하셨을 거예요. 매일매일 후회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난 5년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하나,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평범한 과장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세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요.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주말마다 우리는 여의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제외했던 붕어빵 노점 자리를 지날 때마다 민정이 제 손을 꼭 잡곤 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네, 절대로.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 다른 아버지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우리 하람이가 요즘 아빠 자랑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린이도 아빠가 생겨서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 하람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다른 집보다 늦게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하린이가 천진하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 아빠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보다가 내려온 거야. 민정의 동생 민경이 퇴원해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말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제라도 가족이 다시 뭉쳐서 다행이야. 고마워, 민경아. 형부도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시다니.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민정과 함께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있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진짜 아빠가 생겨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람이와 하린이가 잠자기 전에 매일 확인했어요. 아빠, 내일도 같이 있어요? 그럼 아빠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 제게 기대어 잠들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가득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거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아는 재벌가의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5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 그리고 진정한 사랑 말이죠. 민정과 하람이, 하린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까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진짜 사랑은 결국 이겨낸다는 것, 그리고 가족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